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템셀 테라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아 줄기세포 이식 수술이라고도 많이 알고 있죠. 여러 분야에 벌써 진행이 되고 있고, 파킨스병은 좀 약간 진행이 더뎌지고 있어요. 오늘은 그 스템셀 테라피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줄기세포의 그 원천 종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, 그 다음에 줄기세포의 그 진행 사항이라든지 또 왜 줄기세포의 치료가 적합한지 또 줄기세포의 그 진행에 대한 그 문제점 현재 어떤 문제가 있길래 자꾸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고 있나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가장 적합한 줄기세포 이식 수술은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현 진행 상황 그 다음 미래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먼저 그 도파민을 분비하는 그 신경 세포의 그 공급원을 알아볼 것 같으면요. 먼저 그 휴먼 페이탈 맨센팔릭 티슈라고 해서 이것은 태아, 보통 5주에서 10주 된 태아에서 추출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뉴럴 스템셀에서 추출하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엠브로닉 스템셀, 그 다음에 인듀스 프리포텐트 스템셀이 있고, 하지만 휴먼 페이탈하고 뉴럴 스템셀이라든지 엠브리오 스템셀은 지금 그 에틱 그 윤리적인 문제에 많이 제한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하나, 둘, 셋, 이 치료는 앞으로 미래는 그렇게 밝지가 않다고 봅니다. 왜 그러냐면 그 반대하는 것도 많고 또 소스도 태아에서 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제한적인 요소가 있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. 사회적으로다가. 그래서 파킨슨 병의 그 이식 수술을 했을 때, 그 줄기세포 이식 수술을 할 때 그 성공률은 보통 우리가 먼저 성공률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아요? 그래야지 그 수술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그런 결정 내릴 텐데 환자 스스로가 보통 그 줄기세포 수술을 하고 60%가 그 60%의 환자들이 1년 동안, 1년 안에 그 호전 효과를 나타냅니다. 호전 효과를 나타내는데 스스로 1년이 경과를 하고 나면 그 효과가 떨어져요. 한 30%로. 이런 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.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만 그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죠. 그래서 보통 지금 현재로는 전 세계 이건 전 세계를 통계를 했을 때 파킨슨 그 줄기세포의 그 치료 효과는 처음 1년간 한 60%, 그다음에 시간이 경과하면 또 효과가 떨어집니다. 그러면 이 스템셀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가 파킨슨병에 왜 적합한가?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완전한 그 디지즈 모디파잉 치료가 없습니다. 특히 이제 수술로 하는 그 어떤 시도도 없었고요. 그래서 이 스템셀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가 어떤 부작용 없이 잘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거의 같은 그 퍼센테이지의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완전한 그 디지즈 모디파잉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. 디지즈 모디파잉 치료라는 것은요. 그, 그 파킨슨병을 치료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했었죠. 그래서 이제 증상을 치료하는 약, 예를 들면 그 엘도파 같은 거, 그거는 그냥 손떨림 이런 운동 증상을 컨트롤하는 거지만 그 뇌 안에서 그 파킨슨병 진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그 늦춰 병이 그 진행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. 그 엘도파는 그 병이 진행 상태를 변화시키지 못하죠. 그래서 그 진행 상태를 변화시키는 그 약물이나 치료를 디지즈 모디파잉 치료라고 해요. 그래서 스템셀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가 치료가 될 수 있고요. 또 파킨슨 병은요. 다른 어떤 병, 예를 들면 그 알츠하이머 디지즈 같은 거는 뇌 전체에 쌓이는 그 베타 아미로이라든지 하는 타워 물질 이런 거. 그래서 어디다 뭐 특정 부위가 없어요. 그러면 어디다가 이식 수술을 합니까? 그런 걸 할 수가 없죠. 하지만 다행히도 파킨슨 병은 어떤 뇌의 특정 부위와 또 특정 신경세포가 관여를 합니다. 그 특정 신경세포가 도파민을 분비하는 그 도파미너직 뉴런이고요. 그 다음에 특정 부위가 그
그 브레인스템에 있는 substantia nigra 요 부분, 스트레이텀 그 사이. 그래서 벌써부터 그 우리가 시술할 수 있는 그 에리아 부분이 딱 특정하게 정해져 있고 뭐 광범위하지가 않아요. 굉장히 범위가 작죠. 그 얘기는 우리가 딱 집어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벌써 진단 시 확인을 하면 50% 이상의 그 도파민계 신경세포가 손상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구나 하는 걸 확신을 할 수가 있죠.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식 수술을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파킨슨병은 지금 퇴행성 뇌질환 중에 두 번째로 환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1,000만 명의 환자가 있어요. 이 말은 이 제약회사라든지 연구단체에서 어떤 방법, 시술 방법이라든지 약을 개발을 하면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돈을 벌 수 있다는 거. 일단 그렇게 돈을 벌 수 없으면요, 제약회사 이런 데서도 연구를 안 합니다. 투자를 안 해요. 근데 다행히 환자가 많으니까,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환자가 많습니다. 그 말은 제약회사나 다른 대학 연구단체에서 덤벼들어요. 돈이 되니까.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은 퇴행성 뇌질환 환자들이 있다. 그 다음에 그 엘도파는 그 신경 손상의 진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. 엘도파가 나와서 쓴 지가 벌써, 저 약을 쓴 지가 1967년인가 68년부터 썼어요. 그래서 거의 그 55년간을 저 약이 썼고, 저 약 이상 외에 어떤 특별한 약이 없습니다. 뭐 나머지 약들은요, 그 엘도파가 그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뭐 물질, 그러면 보조적인 그런 여러 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, 주로 아직까지도 그 메인 메디케이션은 엘도파입니다. 그래서 저 약 위에 특별한 것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뭐 태아세포라든지 여러 가지 시술은 한 경험이 있는데, 그래서 이 다음 장에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며 들어갑니다. 그래서 먼저 그 태아 뇌세포 이식 수술 한번 볼까요? 요것은 1990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전 세계적으로 한 300명 이상의 환자가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나와 있고요. 데이터도 나와 있고, 벌써 이 수술을 받은 환자 몇몇은 20년 이상 굉장히 증상이 호전이 돼서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부터 거기서 그 이제 희망을 갖고 계속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어요. 그 연구를 해오다가 새로운 획기적인 방법이 이제 생겨서 또 아주 급속도로 다 새로운 기술이 발전을 했는데, 요 퇴화 뇌세포 시술을 보면 그 도파민계의 세포를 이식하는 겁니다. 그 도파민을 분비하는 세포를 어디서? 요 태아에서 띄웁니다. 요 태아가 여기가 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. 여기 뇌가 형성이 되는데, 요 중간 그 브레인스템 중뇌 요 부분이죠. 요 부분을 띱니다. 요 태아가 보통 6주에서 10주를 하는데 그 크기가 얼마나냐면 5mm밖에 안 돼요. 아주 작죠. 그렇지만 태아예요. 이거 죽은 태아가 아니고 태아입니다.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태아를 그 공구본으로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구해 와서 연구를 하겠죠. 그래서 이제 태아니까 나중에 그러면 우리 인간이 되는 거, 성인이 되는 거예요. 태어나면. 그래서 그 아주 작은 부분을 잘라서 이식을 합니다. 이렇게 이제 이식을 해요. 여기다가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요게 정상세포는 이렇게 까맣죠. 그 도파민을 분비하는 손상을 받으면 그 부분이 없어집니다. 그래서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까맣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. 다 이렇게 시커멓게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많이 까맣게 됐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그 이제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벌써 1990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수술하는 방법 이런 기술들은 다 확보가 돼 있어요. 벌써 뭐 수십 년 동안 했기 때문에. 이 태아 뇌세포 이식 수술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이제 윤리적인 문제예요. 하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결과가 아주 다양합니다. 어떻게 결과가 다양하냐 하면은
그 수술 자체 당하는 그 뇌에는 큰 부작용이 없지만은 그 몇몇의 환자의 경우는 증상이 회복되어서 20년 이상 지속이 되지만 또 많은 경우는 이식 수술의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. 수술의 효과가 없었고 또 많은 경우가 뭐 1년에서 2년 정도 일시적으로 호전이 됐고 그 다음부터는 또 별로였었고 또 우리가 약물 복용으로 생기는 그 디스키네시아스는 그 지속적으로 이게 호전이 되지가 않아요. 지속적인 문제가 됐고 이렇게 그 다양한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 태아 그 뇌세포 이식 수술은. 그리고 이 한 명의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는 태아가 3개가 필요한 거예요. 굉장히 그 윤리적으로 좋지가 않죠. 저부터도 이 수술은 그렇게 권하는 수술은 아니고요. 저도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. 그래서 또 태아가 작죠. 그 5mm, 1cm도 안 되는 데서 거기에서 또 특히 그 뇌 부분, 여기 이제 뇌인데 여기 중뇌, 요 부분에서 축출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추출 시 또 조직을 그걸 일정하게 떼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여러 또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. 그래서 또 이 조직을 떼어내서 배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배양을 할 수도 없고 또 세 번째는 또 분석할 시간적 여유조차도 없어요. 그래서 그 퀄리티 컨트롤이 되지가 않습니다. 그 질적인 조절이 컨트롤이 안 돼요. 퀄리티 자체 그 컨트롤이. 그래서 이 태아 뇌세포 이식 수술에 그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. 이런 문제들이 그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뭐 많은 나라에서 하지는 않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느니 그거는 태아 뇌세포를 가지고 한 겁니다. 하지만은 이제 어떤 전 세계적으로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. 그 윤리적인 문제다. 또 다양한 연구 결과도 나오고 결과가 뭐 들쑥날쑥합니다. 신뢰가 가지 않죠. 또 이제 그 퀄리티 컨트롤도 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. 그래서 그 태아의 그 뇌세포를 가지고 이식하는 것을 가지고 수술을 했었는데 그 2007년도에 그 야마나크 시나라는 분이 그 체세포, 우리 몸 세포를 떼어내서 그것을 배양을 해서 다시 그 유도, 리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그 줄기세포를 만들었습니다. 그 줄기세포가 여러 가지로다가 그 분화가 되죠. 신경세포로도 분화되고 근육세포 아니면 지방세포 뭐 여러 가지 뭐 췌장에 그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라든지 간세포 이런 것으로 여러 세포로 분화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잘 분할을 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신경세포를 만들고 또 그 신경세포 중에서도 도파민을 분비하는 세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이 2012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.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도 뭐 평화상 받은 분은 있지만 이렇게 과학계 통해서 노벨상 받은 분은 없는데 일본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이 2012년도에 이 공로로다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 이후부터 이제 큰 힌트를 얻어요. 그 태아세포의 그 공급의 제한과 윤리적인 문제, 그 다음에 결과 여러 다양성 같은 그런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기술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그 호재죠.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다 그 프리포텐트 스템셀 연구를 계속합니다. 그래서 연구를 계속하는데 그 주도적인 연구하는 나라가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, 뭐 영국 이런 나라들이 그 주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. 그러면은 그 이식 수술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? 이식 수술은 간단합니다. 그냥 그 조직 세포를 주사로다가 주입을 하면 돼요. 그래서 요 과거에 보면 요건 이제 G 세포예요. G. 인간의 세포가 아니고 과거에는 요 흑질 부분에다가 바로 주입을 했어요. 근데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. 그 이유는 요 흑질에서 스트레이트므로다 신경 그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요 기간이
꽤 시간이 걸립니다. 그래서 요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이제 하다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럼 여기다 하지 말고 이 부분에다가 처음에는 인젝션을 해가지고 효과를 기다렸는데 요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기 전까지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아니 그 이후부터는 바로 스트레이트 메이크 인젝션을 합니다. 그래서 바로 여기다 인젝션을 해서 그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결과가 빠르게 나오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냈어요.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수술은 뇌 안으로다가 뭐 그 딥 브레인 스티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전침을 박지만은 요거는 이제 간이라는 주사바늘로다가 그 세포를 이제 인젝션을 해요. 이게 이식 수술이에요. 뭐 그렇게 크게 뭐 복잡하지도 않고 이렇게 간단합니다. 그래서 이 퓨리포텐트 스템셀의 이식 수술의 그 장점은요. 일단 공급이 무한정합니다. 이건 태아의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공급이 무한정하고요. 또 여러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. 이 줄기세포는.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그 이제 체세포를 띄어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하면 여러 세포로 분화가 됩니다. 그래서 여러 세포가 분열을 되죠. 그 중에 신경세포로 분화가 되고요. 이 신경세포에서 도파민 신경세포로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복잡하고 정교한 퀄리티 컨트롤이 지금은 가능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런 것이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다가 그 기술이 발달을 했고, 그래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현미경 사진 보면 그 도파민을 분비할 수 있는 신경세포를 만들어낸 사진입니다. 그래서 기술이 여기까지 왔어요. 그래서 이 세포를 어디다가 뇌에다가 이제 이식만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다가 이러한 그 인듀스 그 프리포텐트 스템셀 테라피에 대한 연구가 얼만큼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보면 지금 이제 영국하고 스웨덴하고 합작하고 있고요. 미국 뉴욕 쪽에서도 있고 또 샌디에이고에서도 하고 있고 일본이 도쿄 대학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요. 2018년도에 벌써 일본은 파킨슨병의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. 벌써 그런 경력이 굉장히 앞서 나가죠. 우리는 아직 못했어요. 우리는 지난번 2023년 여름에 한 연세대학에서 한 것도 그것도 배아세포를 가지고 한 거고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. 그래서 배아세포라든지 태아세포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미래가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다른 선진국에서는 개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연구를 하지 않고 있고 스톱을 다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지금 연구하고 있는 방향이 이 iPSC 쪽으로다가 인듀스 그 퓨리포텐트 스템셀 치료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iPSC에서도 그 종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공급처, 그 세포의 공급이 어디에서 왔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것이 다른 내가 아닌 그 환자 몸이 아닌 예를 들면 한번 샌디에이고 쪽에서 하는 걸 볼까요? 이거는 오토로거스 그 세포 배양에 쓰이는 그 세포가 그 환자 몸에서 온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이식받을 그 세포가 내 세포예요. 내 세포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이식을 하고 나서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. 면역 거부 반응이 없어요. 그래서 이것은 또 얼마든지 또 다시 반복적으로 이식을 할 수 있고요. 하지만 다른 것들은 왜요? 거부 반응이 다 있습니다. 거부 반응이. 왜? 그 환자 본인의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.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일본에서 한 것도 거부 반응이 있어서 1년에서 2년 동안 그 면역 억제 치료를 해야 돼요. 수술을 한 다음에. 그래서 보통 면역 억제제로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스테로이드 장기의 복용으로 여러 부작용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미래에 희망적으로다
가장 주도적으로 앞서 나갈 거는 샌디에고 쪽에서 하고 있는 이 방법, 기술, 환자의 몸 세포를 가지고 하는 배양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해서 또 검증을 해서 그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를 이식하는 방법, 거부 반응도 없고 이 방법이 앞으로는 주도적으로 앞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 사람들은 벌써 패턴까지 내고 있어요. 그 방법들을.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얼만큼 쫓아가는지 모르지만은 이 영국이나 스웨덴, 일본, 미국이 주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. 이 iPSC 그 치료 중 이 기술을 특히 이제 그 오토로거스 환자 몸에서 가지고 온 세포를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. 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거냐면은 그 면역 거부 반응이에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돌연변이입니다. 그래서 그 환자 본인의 그 세포를 가지고 배양을 해서 그 도파민을 형성시키는 그 세포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식을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no rejection,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. 그리고 또 세포 그 분할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렇게 익스펜션 크게 많이 분할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는 그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어요.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남이 어떤 그 기증을 해서 세포를 기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렇게 되면 그 세포 기증된 세포가 암만 해도 제한이 있겠죠. 그거를 여러 연구단체에서 쓰려니까 계속 분할을 시켜요. 그렇게 분할을 시키다면 어떠냐면 그 배양액 종에서 그 세포도 그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. 그 좁은 배양액 속에서 살아나야 되니까 그러면 그 거기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 암을 유도하는 테라토마가 형성이 됩니다. 그래서 그 세포들이 암을 유도할 수 있는 p53에 대한 진을 많이 발현이 돼요. 그래서 그런 세포를 이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? 암이 생기겠죠. 그래서 그런 큰 문제점이 있어요. 그래서 특히 이 공급, 이 iPSC 그 이식 방법 중에 그 세포의 공급이 이제 앞으로는 반드시 환자 본인에서부터 와야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떤 환자분이 내가 이 이식 수술을 받겠어 하면 사전에 조사를 한 다음에 분명 파킨슨병인가 아닌가 그걸 이제 진단을 내리고 검증을 하고 그다음 그분한테서 세포를 떼서 그 세포를 배양을 해서 그 배양에서 도파민을 만들어낸 세포를 다시 유도를 시켜서 그 기간이 있겠죠. 그 기간이 걸립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이 수술을 받겠어 그러면 당장 그러면 뭐 2주 후에 수술하겠습니다. 그게 아니고 그 수술 배양하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. 그래서 내 세포를 가지고 이제 배양을 해서 검증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그 오토로거스 요 자가 조직을 갖고 그 수술하는 이러한 수술 쪽으로다가 분명히 발전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그 iPSC 그 스템셀 이식 수술에도 문제가 있는데 프리포텐트 스템셀을 증식에도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도 그 이야기했듯이 돌연변이에요. 돌연변이. 그래서 이제 배양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분화가 되겠죠. 분화를 하면서 이런 돌연변이가 생깁니다. 시간이 경과하면서 배양액 속에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세포들이 분열을 해요. 배양 속에서 이제 그래서 분열을 하면서 어떤 그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 돌연변이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. 그래서 시간이 가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돌연변이 세포들이 다 차지를 해버립니다. 그래서 배양액 속에서 진화가 일어나요. 그래서 다기능 줄기 세포 분열을 할수록, 그러니까 분열을 많이 할수록 돌연변이가 더 많이 유도 형성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내성이 생겨서 그래요. 그래서 이런 돌연변이 세포의 그 절반 이상이 돌연변이가 됐어요. 그래서 그 세포를 관찰해 보니까
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유전자 P53가 발견이 됐어요. 그래서 이것이 아주 굉장히 큰 문제죠. 이걸 모르고 이식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? 암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만 됐습니다.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예요. 일단 뭐 그 면역 반응, 거부 반응이 있든 없든 그거는 지금까지도 뭐 지금은 장기를 이식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부 반응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은 이 배양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돌연변이, 특히 이 돌연변이 세포 안에서 절반 이상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 P53가 발견이 되면서 아주 큰 문제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해결책을 찾았어요. 이거 그러면 그냥 그 도식적으로다가 더 간단하게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. 그냥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더 놓았는데, 이 세포 안에 벌써 존재하고 있는 그 그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분열을, 배양액 속에서 여러 번 분열을 하죠. 그걸 리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, 그 과정에서 발현이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발현이 돼서 나중에 다 이렇게 아픈 세포가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세포를 검증 없이 쓰면은 어떻게 돼요? 암이 생기죠. 그래서 이렇게 검증 없이 썼어요. 어디에서 동물 실험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주위 그 뇌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시퀀스 RNA 시퀀스를 확인하고 세포들을 잘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얼마 전에 그 알아내고 또 이제 확립이 됐고 또 임상을 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돌연변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. 그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냐면 그 인공지능의 그 머신러닝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다가 벌써 그 인간의 그 게놈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그 게놈 데이터를 모아서 한 그 인공지능이 사람이 그걸 다 비교를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비교를 해요. 그러니까는 인공지능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 표준적인 그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게놈 데이터에다가 그 비교를 합니다. 어떻게?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환자가 왔어요. 나 이식 수술을 받고 싶겠다 하는 환자가 오면 그 세포를 받아서 그걸 배양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고 도파민을 만들 수 있는 그 신경세포로 분화가 됐어요. 그러면 이것을 이식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.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 분석 과정에 그 분화된 도파민을 그 만들어내는 세포로 분화된 것의 그 RNA 그 시퀀스를 그 분석을 해서 그 컴퓨터에 올립니다. 그 컴퓨터에 올리면 그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요. 비교를 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옵니다.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이 세포는 쓸 수가 있나 없나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인공지능의 그 머신러닝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보면 www.pretest.org에 가면 그런 자기가 우리가 그 시퀀스 그 환자의 그 RNA 시퀀스를 우리가 거기다 올려서 그 분석 그 데이터 그 컴페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그 이제 여러 그 의학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. 벌써부터 이제 여러분의 그 치료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두 가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. 쓸 수 있는 결과, 쓸 수 없는 결과. 그래서 RNA 시퀀스를 가지고 그 예측을 합니다. 그래서 머신러닝 그 퓨리 테스트에서 그 기존 그 인간 휴먼 게놈과 비교를 한다 그랬죠. 우리가 배양한 세포에서 나온 RNA 시퀀스하고 그 다음에 표준 그 인간 게놈 시퀀스하고 비교를 합니다. 그래서 비교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이런 결과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
테라토마. 이것은 그 암입니다. 그래서 이거 특히 이제 배양을 하다 보면 세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암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이제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. 요거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요 다음을 보면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분석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비교 분석 결과 이런 도표가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에 속해 있는 그 분화된 세포는 도파민을 분비를 합니다. 그래서 요 세포를 가지고 이식을 하면 이제 성공적으로다가 수술을 마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요. 분석을 보고. 그래서 인공지능의 그 머신러닝을 톡톡히 덕을 보고 있는 셈이죠. 그래서 지금까지 iPSC 그 치료 방법 중에 오토로그스 뉴런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에 대한 그 장점을 볼 것 같으면 일단 첫 번째 면역 거부 반응이 없어요. 그래서 면역 억제에 따른 문제가 없습니다. 그래서 면역 억제에 따른 문제, 거부 반응이 없기 때문에 이식이 잘 돼요. 그래서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장점인가 하냐면 면역 거부 반응이 없다는 것은 면역 반응은 항원 항체 반응이 생겨서 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식한 부위가 뇌 안속 깊은 뇌 안속 브레인스템이 있는 곳입니다. 그래서 그곳에서 염증이 생기면은 아주 큰 문제예요. 그래서 일단 면역 거부 반응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. 아까 얘기했듯이 또 돌연변이 그 확률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요. 그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인증을 할 수 있는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만약에 수술을 한다고 하면은 잘못되면 그에 따른 시술이 그 부작용에 따른 그 또 다른 시술까지 해야 되니까 암만 해도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겠죠. 하지만 이 과정은 그 배양액 속에서 배양을 하다가 잘못되면 검증 시 잘못돼서 이 세포가 아니다 그러면 폐기할 수 있으니까 비용을 절감시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이 그 iPSC 이식 방법에 대해서 퀄리티 컨트롤이 가능하고요. 그래서 또 조기에 우리가 이 세포가 될까 합격인가 불합격인가 그것을 조기에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iPSC 시술 과정에서도 특히 오토로그스 셀을 이용한 그 iPSC 그 시술 방법이 미래에는 주가 되어서 나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본은 이제 시작을 했어요. 일본은 벌써 여러 가지 그 응용에 쓸 수 있는 벌써 시험을 하고 있는데 여기 뉴런 파킨슨 병에는 교토 대학에서 2018년도에 벌써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. 근데 일본이 한 거는 그 다른 사람의 세포예요. 그래서 어때요? 1년 이상 그 면역 억제 치료를 해야 합니다.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제한이 있고요. 그래서 뭐 다른 데서도 여러 가지 그 다른 병에도 그 쓰고 있어요. 다른 병에도 여러 가지 뭐 계속 활발히 이용이 되고 있고 우리는 이제 파킨스 병에 대한 거니까 그 옆나라 그 일본은 2018년도에 했고 우리나라는 뭐 2023년 지난 여름에 한 거 연세대학에서 한 거 배아세포가 배아세포가 아니라 그거는 태아의 배아세포일 겁니다.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iPS 셀이 아니고 태아의 배아세포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페이스 1에 들어가기 위한 그 IND 그 리뷰가 끝났습니다. 그래서 페이스 1을 준비 중에 있고요. 그 회사가 바이엘 그 자회사 블루럭이라는 회사에서 그 페이스 1 클리니컬 트라이를 하는데 페이스 1, 페이스 2, 페이스 3가 보통
다 하면 한 4에서 6년 정도가 걸리는데 일단 기술이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이 확립이 되었고 또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제 생각에는 무난히 페이스 1, 페이스 2, 페이스 3까지 충분히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다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식 수술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하고 있는 미국 특히 샌디에고에서 준비하고 바이엘 제회사에서 블루락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이 배아세포 줄기세포 치료가 가장 그 미래에 그 안정성도 확보가 되고 아마 미래에는 이쪽으로 다 전 세계가 다 함께 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 윤리적인 문제도 없고 또 공급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환자의 세포니까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배양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또 기술도 계속 발달하고 있고 이제 갈수록 이제 그 검증하는 그 단가도 떨어지고 또 수술도 많이 하게 되면 수술하는 비용도 단가가 낮아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도 있고 한데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도 뇌 안에 그 전침을 박습니다. 이것도 뭐 주사를 할 때 긴 주사를 했고 인젝션을 하죠. 그래서 이 기술이 확립이 되면 그 이 줄기세포 그 치료가 확립이 되면 우리 그 파킨스병을 앓고 계신 분들 그 환자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일단 과거에 그 태아 세포를 이식을 받아서 그 몇몇 환자분들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건강하게 사시고 분들 그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은 운동 증상뿐만이 아니고 비운동 증상까지도 호전이 됐습니다. 그래서 거의 뭐 회복이 됐다 할 정도로 말을 해요. 그래서 요 기술이 완전히 페이스 3가 끝나고 FDA에서 프루브가 나고 이제 그 병원에서 시술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면 제 생각에는 한 6년, 7년 그 정도까지 가면 코스트는 보통 10,000불에서 15,000불 정도 보고 있고요.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수술을 받고 뭐 20년 이상 아무 문제 없이 사신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수술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래서 앞으로 그 기대가 굉장히 높고요. 이런 식으로 연구가 잘 돼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. 어떻게 오늘 그 궁금하신 거, 그 줄기세포의 치료 현황과 왜 그 연구 과정이 그 자꾸 지체되는지에 대한 그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